네, 안녕하세요. 암 환자의 장애연금 강의를 맡게 된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의료사회복지팀 백주현입니다. 우선 이제 암을 진단받고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환자분들이 신체적, 경제적, 심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암 치료 중인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장애 등록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장애 이제 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목차를 보시면 처음에는 장애 등록이 어떤 제도고 암 환자분들한테 해당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일지 보시고, 두 번째는 질문이 많으신 장애연금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병원에서 자주 받는 질문 위주로 장애연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대부분 환자들이 내 옆에 환자분이 말해줬는데 장애 등록을 했다고 하는데 저도 좀 암 치료받고 있으니 장애 등록을 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우선 답변부터 드리면 암 진단 자체만으로는 장애 등록을 진행하실 수는 없습니다. 장애 등록을 하려면 암 치료 중에 후유장애가 남게 되었거나 장애의 원인이 되는 상병을 충분히 치료한 후에도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을 때 장애인 복지법 기준에 따라 판정을 받으시는 겁니다. 장애 유형별로 진단 시기는 좀 상이한데요. 일단은 좀 내용을 보시면 크게는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저희는 사실 이번에는 암과 관련된 암 환자분들에게 도움될 만한 내용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신체적 장애 쪽을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신체적 장애에서도 보시면 외부 기능 장애와 내부 기관 장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어 있고, 외부 기능 장애는 보시는 바와 같고 내부 기능 장애도 이제 신장, 호흡기, 심장, 장루, 요루, 간, 뇌전증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이제 외부 신체 기능 장애에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종류별로 다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장애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마 좀 많이 와닿지 않으실 텐데, 이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아까 암 진단 자체만으로는 신청이 좀 어렵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대장암을 진단받아서 장로 수술을 하게 됐다라고 했을 때는 대장암 진단만으로는 신청이 어렵지만 내가 대장암으로 인해 장로 수술을 하게 됐다 하면 요 이제 유형 중에 장로와 요로 장애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한 겁니다. 장로 이제 수술을 한 후에 또 이제 판정 시기가 좀 여기 기준이 되어 있는데요. 장루 보건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술 직후에 신청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 보건 수술이 가능한 경우다라고 하면 수술 1년 이후에 신청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신장장애 같은 거를 좀 보시면은 내가 이제 신장암을 진단받았어요. 장애 등록 될까요? 요거는 물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 신장장애로 인해 치료를 받다 보니 투석 치료를 하게 됐다 하는 경우에는 요 신장장애의 신청이 가능한 요건에 부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신장 질환으로 인해 3개월 이상 투석 치료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 신청 가능한 요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신장장애에 신청해 볼 수가 있고요. 투석을 하던 중 신장 이식 수술도 하게 됐어요 라고 하게 되면 신장 이식 수술 이제 직후에 장애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제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리면 암 진단만으로는 신청이 어렵다. 하지만 요 이제 치료 과정에서 내가 후유장애가 남았거나 치료를 일정 기간 동안 열심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장애 상태가 고착화되었을 때 신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장애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장애 상태에 따른 이제 이 장애 등록
정도를 심사 판정하는 장애 등록 심사 과정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은 이제 이런 이 장애 유형에 해당이 되는지, 충분히 치료를 받았는지, 현재 상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의료진한테 받는 지금 진료 보고 있는 만약에 신장 장애를 내가 신청을 원한다라고 하면 이 신장 질환을 진료받고 있는 담당 교수님께 내가 장애 진단서를 받을 수 있는지, 이 신장과 관련돼서 장애 등록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의료진과 이제 자세하게 상담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담당 의료진과 의학적인 상황에 대해서 상의를 하시고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교수님께서 써주실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이제 관할 주민센터 쪽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대부분이 그렇지만 사실 어떤 거를 신청할 때 굉장히 서류들이 좀 복잡하고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는 관할 주민센터 쪽에 내가 어떤 장애 등록을 신청해 보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들이 준비하면 되는지 관할 주민센터 쪽에 서류를 좀 먼저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지금 진료받고 있는 진료과 그리고 담당 교수님께 이 장애 등록을 하고 싶은데 장애 진단서를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은 이제 장애 등록의 이제 자세한 기준과 의료적인 상황에 따라서 써주시는 거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고 의료진이 이제 그런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써주실 겁니다. 그럼 그 써주시면 재증병 그 병원에서 서류떼는 곳에 가셔가지고 진단서와 여러 가지 이제 그 주민센터에서 요구하시는 뭐 검사 결과 기록지, 진료 기록지 등을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제가 알기로는 한 3, 4주 이내에 결정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나게 되면 장애 등록증, 요 이제 복지 카드라는 거를 받게 되고요. 요 이제 장애 등록이 되시는 분들은 사실상 좀 궁금해하시는 게, 요 장애가 등록되면은 의료비를 직접적으로 지원을 받고 뭔가 감면 혜택이 있고 이러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그런 거는 아니고요. 복지 카드를 이제 수령을 하시고 장애 등록이 공식적으로 된다라고 하면은 장애인 연금, 특히 이제 중증 장애를 판정을 받고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장애인 연금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장애인 연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내가 장애를 갖고 있고 특히 이제 보행하는 데 많이 어려움이 있어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차량에 부착할 수 있는 그 장애인 주차 표지판이라든지 아니면 뭐 장애인 콜택시라든지 아니면 세금 감면 혜택 등등 이제 여러 가지 장애인 과 관련된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록되신 분들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아마 상세하게 어떤 내용에서 이렇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설명을 해주실 거라서 궁금하신 부분은 그 관할 주민센터 쪽이랑 이제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 등록하는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기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이제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국민연금, 장애연금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제일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장애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앞에 말한 장애인 등록하는 과정은 장애인 복지법상에 의해서 장애를 등록하시는 거고, 따로 이 국민연금에서 장애연금을 하는 것과는 별개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에 해당되는지는 또다시 이 기준에 맞춰서 확인을 해보시고 내가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를 상담을 받고 장애 등록하는 과정처럼 똑같이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는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 자격 기준 지원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이니 각각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도대체 이 국민연금에서 하는 이 장애연금이 도대체 뭐냐라고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대부분 이제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 국민연금을 가입하셔가지고 보험료를 일정 금액 납부를 하시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노령 연령, 뭐 지금 한 60세 정도가 됐을 때 내가 이 연금을 노령연금으로 받는 거다라고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십니다. 이제
그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한 가지 조금 더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내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이런 후유장애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노령연금처럼 미리 장애연금이라는 걸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장애의 기준, 뭐 이제 신청할 수 있는 기간, 뭐 판정 시기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잘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제 국민연금 가입하신 분들 중에 노령연금을 받기 전에 내가 이제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시면 돼요. 이 국민연금 가입자들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노령연금, 장애연금, 이제 내가 혹시 사망하게 되면 유족연금 이렇게 세 가지를 운영하고 있고 내가 혹시 지금 암 치료를 받고 있어서 이 장애연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자세한 이제 기준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일정한 내가 가입이 일단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완치 후에도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처음 진단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이라는 기준이 여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이 경과 후에도 내 몸에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남은 자한테 생활이 어렵지 않도록 이렇게 보장해주는 사회보장 제도로서 하나가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그러면은 누가 어떻게 언제 신청할 수 있냐를 좀 보겠습니다. 처음 이제 두 가지 정도 내가 해당되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게 국민연금에서 제공하는 거다 보니 일단은 첫 번째는 제일 기본적인 거는 내가 국민연금에 가입자여야 합니다. 그러면서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을 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해당이 돼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 대상 기간의 3분의 1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초진일 당시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초진일 당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충족하시면 되고, 쉽게 말해서 국민연금에서 주는 장애연금이다 보니 내가 어제 국민연금을 가입했어요. 그리고 오늘 나 장애연금에 해당되는 것 같아서 장애연금 신청하게 할래요 라고 하면 안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년 이상 최소 얼마 정도 일정 기간은 돈을 이제 가입 국민연금의 돈을 보험료를 낸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초진일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의사를 만나서 증상을 말하고 진단을 받은 날을 말을 하는 건데요. 요 같은 경우에는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 연령 전날까지 내가 이 초진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것도 쉽게 설명드리면 내가 이제 한 65세가 돼서 노령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데 지난주에 암과 관련된 이제 초진의 진료를 받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이제 이 초진일 요건에는 부합이 안 되기 때문에 신청이 어렵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 요건, 연금 보험료를 납부 요건에 맞고 있냐, 그리고 이 초진일 요건에 기준이 되느냐, 요 두 가지를 잘 살피고 요게 해당이 되신 분들은 이제 상세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장애연금을 신청할 때 장애에 관련돼서는 아마 이제 의미가 앞서 말한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와는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장애, 초진일, 완치일 이런 용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용어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한번 짚고 넘어가면은 이제 장애연금에서 말하는 장애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었으나 신체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손상 상태로 인하여 노동력의 손실 또는 감소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를 등록할 때는 이제 내가 신체적이나 정신적 기능상의 장애만 내가 확인이 되면은 이제 장애라고 인정이 되는데, 국민연금에서 장애연금은 조금 더 이제 포괄적으로 이런 육체적인 손상으로 인해서 이런 노동력의 손실
되는 경우까지 이제 장애로 이제 정의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초진일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알고 계신 것처럼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상병의 전형적인 증상이나 징후로 최초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을 초진일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완치일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조금 이제 특이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완치의 개념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완치는 사실 더 이상 이제 치료가 깨끗하게 돼서 더 이상 치료할 필요가 없는 상태라고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의 이 장애연금에서의 완치는 물론 해당 질병이나 부상이 의학적으로 치유된 날이라는 정의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인정되는 날도 완치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 조금 우리가 평상시랑은 알고 있는 개념과는 다른 개념이라서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에 의해서 내가 장애연금을 신청하게 되면은 장애연금에서는 아까 제가 장애인복지법상에 장애 등록을 했을 때는 그때 설명을 제가 조금 빠뜨렸는데, 복지카드를 받을 때 내가 중증장애인지 경증장애인지, 옛날에는 1급에서 6급으로 표현이 됐지만 지금은 중증과 경증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장애인지 표기가 되어 있는데,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장애연금에서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등급을 받게 되는 거는 1급에서 4급으로 아까의 그 등급 체계와는 또 아예 다른 등급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별 이렇게 내가 등급이 매겨지고 어떤 등급이냐에 따라서 급여액, 연금액이 달라집니다. 1급은 말 그대로 굉장히 중한 상태, 이제 상태가 중한 상태라서 연금액이 좀 높게 측정이 된다라는 거고, 2급, 3급을 지나 4급인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경한 정도여서 매달 나오는 금액이 아니고 일시보상금으로 지급이 된다. 그래서 이제 1급, 2급, 3급, 4급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실 잘 와닿지가 않으시잖아요. 제가 연금공단 쪽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 대략적으로 보험료를 한 달에 내가 이제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달에 13만 5천 원 정도 내는 사람이다라고 예를 들어 봤을 때 13만 5천 원 내시는 분이 내가 장애연금을 신청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1급을 받으신 분들은 매월 47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으시고, 2급을 받게 됐다 하면 37만 원, 3등급을 받게 됐다 하면 28만 원 정도를 지급받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략 이 정도구나 라고 이제 예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 자세하게 어떤 장애를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지 세부 기준을 좀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나 사실 종류가 다양했습니다. 저도 요번에 요 강의 준비를 하면서 또다시 한번 공부를 하면서 봤는데 정말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복잡한 내용을 다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암 치료 중에 도움될 만한 정보이기 때문에 기준 자체를 이제 이 악성 심생물,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신청할 수 있는 기준, 그리고 혈액 조혈기의 장애. 이것도 단어도 좀 많이 어렵네요. 혈액 조혈기의 장애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혈액암 진단을 받았을 때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혈액 조혈기 쪽은 혈액암으로서 뭐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뭐 림프종이라든지 다발성 골수종이라든지 뭐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좀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고형암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보시면은 이제 내용이 좀 많은데요.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내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요 장애연금에서는 이 장애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에 대해서 규정이 나와 있더라고요. 저희가 잠깐 몇 가지 살펴보면, 일단은 암에 따라서 전신의 세약이나 기능의 장애,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을 때 장애 정도를 인정하게 된다라는 거고, 내가 그냥 구두로 내가 몇 년, 뭐 2년 전에 암을 진단받아서 지금 현재 너무 신체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장애로 생각될 만큼 일상생활이 어려워요. 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 인정되지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여러 가지 검사 받으시잖아요. 뭐 내시경, 조직검사, 또 암 환자분들은 이제 매월 정기적으로 혈액검사를 통해서 종양 표지 검사, 뭐 초음파, MRI 여러 가지 이런 검사들을 통해 이런 결과로 판단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조금 체크해 봐야 되는 거는 그냥 이제 원발암을 진단을 받으시고 근치적 절제술이나 근치적 절제술, 그러니까 수술을 받은 다음 그냥 보조요법으로 호르몬요법이라든지 보조적 항암요법을 받는 경우에는 장애 등급을 신청할 수 없다. 장애 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신청할 수 있다는 거지? 생각이 드실 텐데 전이성 또는 재발암인 경우에만 이제 좀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이성 암이거나 재발암이거나 현재 이 장애연금을 신청하는 그 시점에 내가 현재 이제 이 몸에 질병이 진행되는 상태 또는 치료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암인 경우에는 앞에 이제 제가 모든 이 장애연금을 신청할 때는 대부분 1년 6개월 이후에도 계속 내가 이 질병이 진행되는 상태라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런 것들이 요건이 부합이 돼야 신청이 됩니다라고 했었는데, 암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에 내가 쉽게 말하면 말기암이신 분들 있잖아요. 말기암이라서 더 이상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1년 6개월이 아닌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이제 조기 수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체크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보시면 등급이 정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등급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냐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를 제가 요거 규정을 갖고 와봤는데, 일단 1급, 2급, 3급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암 진단받으셔서 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3급 같은 경우 1급은 이제 가장 중한 상태이기 때문에 3급부터 말씀을 드리면, 3급은 여기에 정해진 게 A표에서 3란에 해당이 돼야 되고, 일단 3란의 내용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이암 또는 재발암으로 항암치료 중인 상황이어야 되고, 이 항암요법을 시작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다라고 되어 있고, 또 이제 여기 밑에도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여기 앞에는 안정병변 상태라서 2년이 경과한 경우라고 기준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여기 밑에는 항암요법을 1년 이내인 경우에, 그리고 수술 후 1년 이내인 경우, 또 전이 재발암으로 인해서 항암요법은 아니나 질병이 진행되고 있다고 들은 경우, 이렇게 이제 요 소견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게 있으면은 요 3란에 해당이 되시는 거고, 이제 밑에 B표에도 2란에 해당이 돼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요게 이제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요 의학적인 상태 플러스 내가 이런 의학적인 상황으로 인해 신체상 장애로 인해 노동력이 감소되고 있어서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이 같이 반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요 밑에 있는 표에는 2에 해당이 돼야 상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2의 내용은 일단은 이제 내가 일은 할 수는 있지만 타인의 도움이 좀 필요하고, 그러고 깨어있는 시간의 50% 이상을 누워서 있다. 어쨌든 좀 치료로 인해서 신체적으로 이제 좀 활동이 어려운 상태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요건이 다 해당이 되면은 국민연금공단에서는 3급이라는 등급이 나옵니다. 라고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제 2급도 비슷한 내용이고요. 조금 더 의학적인 내용을 보면은 조금 더 질병이 진행된 상태라고 기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이암이나 재발암으로 이제 항암요법 중이면서 질병이 진행되는 경우, 이런 이제 기준들이 있고, 여기 2급에 해당되면서 밑에는 조금 더 타인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는 거, 때때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깨어있는 시간의 50% 이상을 누워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태가 요건이 부합하면 2등급을 판정을 받는다라는 거고, 이제 1등급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학적으로는 더 이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거나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저희가 이제 흔히 말기 암 환자분들을 이제 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표에도 4에 해당되는 경우 가장 심한 것 같습니다. 이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종일 이제 의료적인 상황, 뭐 신체적인 상황으로 인해 종일 누워 있는 상태다라고 했을 때 1등급을 판정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거를 해서 내가 1급, 2급, 3급 중에 어떤 등급을 받는지에 따라서 내가 연금 받는 금액,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두 번째로 제가 혈액암 쪽만 좀 살펴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혈액 조혈기 장애에 대한 이제 이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액암도 이제 내가 혈액암을 진단받아서 어떤 상태로 힘듭니다라는 걸로는 좀 이제 신청이 어렵고, 여러 가지 이제 임상 증상과 함께 임상 소견, 여러 가지 검사 결과, 관해 여부, 조혈모세포 이식 여부,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한다라는 겁니다. 아까 고형암 같은 경우에는 원발암으로 진단받고 수술하고 그냥 보조요법 하는 중이다 라고 하면은 장애 등급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 혈액암도 동일한 규정이 있더라고요. 관해가 된 후 이제 항암요법 중인 자는 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혈액암도 어쨌든 내가 이 신청하는 시점에 질병이 진행되고 있고 치료 중인 상황, 게 이제 부합이 돼야 신청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이제 혈액암 같은 경우에는 고형암이랑은 조금 다른 부분은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자는 다음과 같이 장애를 평가한다라는 기준이 조금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종 또는 자가조혈모세포 이식 후에 1년 이내에는 상급으로 판정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동종조혈모세포 이식 후 1년이 경과하면은 4급으로 인정이 된다 라고 되어 있고, 또 자가조혈모세포 이식하고 1년이 지나면은 등급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 아마 완치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 등급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다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혈액암도 고형암이랑 동일하게 이런 의학적인 기준에 해당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신체적인 상태, 외부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노동력이 얼마나 감소되어 있는지를 이제 요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본 다음에 등급이 나옵니다. 아까 고형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이 또는 재발암이고 항암요법을 하고 있고 수술 한 후 이제 어느 정도 기간 후에 신청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이 기준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혈액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검사, 혈색소량이 어떠한지, 이제 그 호중구 수치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인 상황과 이런 신체적인 상황을 플러스해서 종합적으로 판정한 결과 내가 1급이 나올지 2급이 나올지 3급이 나올지 4급, 1시급 형태가 나올지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고형암과 혈액암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기준을 설명드렸는데, 아마 조금 복잡해서 이해가 되실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막연하게 내가 장애연금 신청할 수 있나 없나, 어떤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지, 언제 신청할 수 있지에 대한 궁금증은 조금은 풀리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지? 라고 이제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제일 앞에 말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등록하는 과정보다 조금 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이 서류들의 양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보니까 몇백 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조금 상세히 보시면, 내가 이제 고형암을 진단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의사 선생님한테 일단은 국민연금의 그 장애연금을 신청하려고 한다.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와 소견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해당되는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이 이제 요 진단서와 소견서를 준비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잘 체크해 주셔야 되는 거는 초진 시점
시점 관련돼서 우리가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진 시점의 진료 기록지와 검사 결과 기록지를 이 연금공단에서는 받고 있는데 이제 만약에 제가 지금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지금 암 치료를 받고 있는 거는 분당서울대병원이지만 처음 진단을 받은 거는 뭐 집 근처에 다른 병원에서 받으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이 다른 경우에는 처음 초진을 받으신 병원에 가서 이 초진 시점에 대한 진료 기록지와 검사 기록지를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년 6개월 경과가 돼서 내가 지금 신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라서 1년 6개월 경과 시점에서의 전후 6개월간의 여러 가지 진료 기록지와 검사 기록지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경과 시점에 앞에 6개월, 뒤에 6개월이니까 대략 1년치의 이런 진료 기록지와 검사 결과지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제 밑에도 뭐 청구 시점에 혹시 내가 청구 시점이 다르다면 이런 진료 기록지와 검사 결과지를 준비를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제가 병원에서 준비하는 것들을 말씀드린 건데 1번, 2번은 의사 선생님이 써주시면은 병원에 서류되는 곳에 가서 받으시면 되고, 나머지는 3번, 4번은 요 진료 기록지와 검사 결과지는 그 병원에서 서류 발급 받으시는 재증명 창구에 가서 요거를 그냥 보여주시면은 친절하게 요 요건에 맞는 것들을 준비를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떼야 되는 것들이 있고 개별적으로 준비하셔야 되는 것도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뭐 신분증, 통장 사본, 뭐 연금을 받으려면 통장 이제 계좌가 있어야 돼서 통장 사본,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생활하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그 부양가족액도 조금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뭐 상세로 된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는 이제 보험료, 내역서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병원, 이제 주민센터, 그리고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조금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여러 가지 서류들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제 혈액암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1번, 2번은 의사 선생님한테 받으시고 3번, 4번은 요 이제 초진 시점에 초진 병원, 현재 치료받고 있는 병원에서 순서대로 차근차근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양식은 이런데 주로 이제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런 양식을 주시면 그 양식을 의사 선생님한테 주셔서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 저희 병원은 이제 병원 자체 양식으로 이게 들어가 있어서 따로 이 양식을 가지고 가지 않으셔도 이제 병원에서 자체 양식으로 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병원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어서 의료기관에 문의해 보시고, 그 이제 병원 자체 양식이 있는 분들은 교수님께서 알아서 써주시고 이게 병원 직인이 찍혀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청할 때 조금 이제 궁금해 하시거나 알아두면 도움 될 만한 부분은, 장애연금 수급검자분들은 정기적으로 이게 장애 정도를 재심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장애 등급을 한번 판정을 받더라도 내가 이 상태가 호전될 수도 있고 그럴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 등급이 만약에 내가 상태가 악화되게 되면 장애 등급을 상향으로 조정을 해서 연금액을 좀 이제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경우도 있고, 장애 등급이 이제 해당되지 않아서 지급권이 소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번 신청해서 쭉 가는 게 아니고 그 재심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장애 등급이 변동될 수가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장애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급에서 4등급까지 있고,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는 등급은 옛날에는 1급에서 6등급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폐지됐고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 그리고 산재에서도 장애라는 것들을 좀 이제 개념이 나오는데, 산재에서 판단하는 장애는 1등급에서 14등급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 법에 따라서 장애를 정의하는 내용, 등급, 지원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어떤 거에 대한 장애를 이제 보시는 건지, 어떤 지원 내용을 신청을 하는 건지 각각 살펴보고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이제 장애연금을 받게 되면 노령연금 어떻게 되나요? 라는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장애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이라도 소득이 있어서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신 분이라면 수급 연령이 됐을 때 노령연금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내가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데 노령연금을 받는 시기가 되셨어요. 그럼 장애연금도 받고 노령연금도 받고 두 개 다 같이 받는 거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중복 지급은 안 되고, 그 시기가 됐을 때 장애연금 급여랑 노령연금 급여를 보셔서 어느 게 더 유리한지, 어떤 게 더 금액이 큰지 상담을 받고 그거를 이제 지급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대장암 진단받고 내가 장로 수술을 받았는데 장애 등록하면 장애연금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요거는 제가 앞에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아서 짧게만 말씀드리면, 장애 등록 절차랑 국민연금 장애연금 절차랑은 별개의 과정이라서 기준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다. 그래서 각각 내가 확인해 봐야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받은 지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내가 한 달 뒤에는 항암 치료가 끝나요. 그런데 그러고 다행히 최근 골수 검사를 받았는데 완전 관해 상태라고 했습니다. 근데 내가 장애연금 신청해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이 들어왔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아까 내가 신청하는 기간에 질병이 조금 이제 내가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 그리고 질병이 진행되는 상태여야지만 장애연금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완전 관해 소견을 받는 상태라면 신청이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림프종 진단받으신 환자분이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하시고 장애연금을 이제 받았는데 최근에 갱신심사, 아마 재심사를 받으신 것 같은데 탈락됐다고 받았습니다. 왜 탈락된 거예요? 라고 이제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혈액암 기준에 대해서 이식에 대한 부분은 요 기준이 상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가조혈모세포 이식 후에는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장애 등급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환자분은 림프종 진단받고 1년 6개월 지난 시점에서 항암 치료 중이라 신청해서 장애연금을 받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검사 결과 완전 관해 상태에 이르러서 그리고 이제 자가조혈모세포 이식한 후도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장애 등급이 인정되지 않아서 탈락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위암 난소전이었는데 항암치료 장애연금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1년 있다가 보니 다시 재발을 해서 항암치료를 시작했는데 다시 재신청해 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재심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될 수는 있지만 일단은 항암 치료를 다시 시작한 상황이고 혹시라도 상태가 악화나 질병이 진행되는 상태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1년 6개월을 채우지 마시고 바로 재신청이 가능할지 국민연금공단에 바로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에 1355번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서 상담을 하시거나 홈페이지 통해 이제 내용을 좀 보시거나 아니면 거주지 근처 연금공단에 가셔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사실 너무 복잡한 내용이라서 정보 전달이 잘 되었는지 제가 좀 걱정스러운데 치료 과정에서 오늘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